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X의 파이 공식 계정 업데이트된 포스팅을 하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창립자 중 한 명인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Future of Work 리포트 2023에 인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학문적 연구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작업이 다단계 실행 계획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보고서 슬라이드 10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니콜라스의 인용문이 실제로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파이 네트워크는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 학위를 보유한 블록체인 및 소셜 컴퓨팅 분야의 초기 혁신가 팀에 의해 201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가 공유가 되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작한 총 41페이지로 이루어진 이 파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 설립자 니콜라스 코칼리스의 학문이 인용이 된 페이지가 10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링크를 클릭한 경우 10페이지로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New Future of Work 리포트 2023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래 글을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전 세계에서 최근 연구를 요약하여 인공지능과 함께 새로운 더 나은 미래의 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앞에 머리글을 읽어보고 요약을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보고서를 내어놓는 이유는 최근 3년간의 일에 대한 이 두 가지 주요 변화와 연구 결과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최근 핫하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발전이 바로 이 AI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이 공동 작업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고자 이 보고서를 지금 매년 출시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 이 AI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면에서도 최근에 애플을 제치고 전체 1위로 올라서는 가장 가치 있는 상장 기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기업이죠. 이 샘 알트만의 오픈 AI에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으로도 AI 개발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을 주도할 중요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고, 이것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으로 내어놓는 이 AI 관련 보고서는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실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중 한 부분에 니콜라스 코칼리스의 이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학문적 연구가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도 가치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10페이지로 돌아가 보면요, 인공지능은 마이크로 프로덕티비티, 즉 이 미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프로덕티비티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복잡한 작업을 더 작은 하위 작업으로 분해를 하고 해당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아주 적은 시간 동안 이 일을 수행하는 작업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 작은 시간 단위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기업들도 한동안 업무 방식이 사무실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로 지금 장기적으로 대체가 되면서 기존의 업무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이 마이크로 프로덕티비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대기업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볼 수 있고요. 20페이지에서 얘기를 하듯이 AI 출연이 이제 이런 새로운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다, 지금 이것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홈페이지 하나를 제작을 해서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는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떤 기능을 넣고 뭐 어떤 문구를 넣어야 되는지 개발팀 입장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업무가 상당히 까다로운 이유로 어떤 외부적인 방해를 받을 때는 홈페이지 개발이 더디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현재까지 여러 연구 결과 중간에 그 프로젝트가 멈추거나 중지가 되었을 때도 그 일을 다시 시작할 시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마이크로 프로덕티비티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세부 조건을 처음부터 한 100가지 이상으로 쪼갠 후에 이 각각의 프로젝트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좀 더 다른 효율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머릿말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이 프로젝트를 넘겨주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배분해주고요. 또 홈페이지 이 대문의 사진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배분해주고 데드라인을 주어주는 자유권을 준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을 해보면요, 전체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이 프로젝트의 지속성에 관해서는 이런 방법에서 여러 장점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의 글을 읽어보면 마이크로 프로덕티비티의 개념은 복잡한 작업을 더 작은 하위 작업으로 분해를 하고 해당 작업을 가장 능숙한 사람이 이 세분화된 순간에 수행을 함으로써 향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2013년 논문을 통해서 고수준 작업을 다단계 행동 계획으로 분해를 해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수행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은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니콜라스의 2013년도의 논문을 지금 참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니콜라스 2013년 논문 사용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책임 있는 크라우드 소싱 이 논문을 확인을 해보면요, 개인정보 보호 및 책임 있는 크라우드 소싱은 인간의 판단력과 이 창의력을 컴퓨터의 속도와 정확도와 결합을 해서 크라우드 파워 시스템이 개인정보 관리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논문을 발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용한 이유는 이 AI와 크라우드 소싱을 잘 결합을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 프로덕티비티를 더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니콜라스의 이 논문을 가져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구글 번역을 해보면 이 트위터 글에서 이 멀티 스텝 액션이라고 해서 이걸 다단계라고 번역을 하곤 있지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얘기는 파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단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 MLM이라고 해서 멀티 레벨 마케팅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파이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멀티 스텝 액션 플랜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행동 계획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한 가지 작업이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눠져서 각각의 단계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계획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깊이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직감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참여를 하고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또 결과값을 얻고 다시 피드백을 주고 개선 사항을 발견하고 다시 이것을 반복을 하고, 파이 네트워크는 유저들에게 이런 참여 방법을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와 청디아오가 이제 스탠포드대에서 그런 방식으로 항상 프로젝트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왔던 이 학자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잠시 공유를 해드리자면, What we have is first large social network and community. The beginning of the motivation for me and Nicholas to create this project was actually coming from our years of experience in human-computer interaction. Human-computer interaction is study of how to design systems, computer systems, for people to use and scale the usage. In a core concept inside the human-computer interaction is user iterations. Users need to give you feedback about whether your tool or your system is useful or not. And you keep taking the feedback, of course, process them, and inform your product design. This loop has to happen many times. As I said, the Pi apps will fail many times. However, in crypto, before we created Pi, we identified a big problem for crypto being able to be mass adoption and also real utility building is that there is. 그리고 재밌는 것은 현재 파이 탈중앙 KYC가 이제 2013년 니콜라스가 연구를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 프로덕티비티를 효용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탈중앙 KYC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파이 공식 블로그 글을 보면 AI 시대의 인간 동력 신원 확인이라는 지금 글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대규모 글로벌 커뮤니티인 이 파이 네트워크의 경우 비밀은 첨단 기술과 이 사람들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KYC 솔루션을 만들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의 탈중앙 KYC는 AI 검증이 도입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국가의 아이디와 밸류들을 기계 검증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존재하고요. AI의 학습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간 검증자가 크라우드 소싱 방법으로 참여를 해서 이 탈중앙 KYC의 밸런스를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인간 검증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파이코팀 멤버가 진행을 하거나 사무실 직원이 고정된 시간에 이 업무를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크라우드 소싱 방법을 통해서 자격을 얻은 파이오니어들이 언제든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시간에 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니콜라스의 기계적 학습과 인간의 크라우드 소싱을 통합한 이 탈중앙 KYC 개발이 2024년 올해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좀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파이 탈중앙 KYC 외에도 모든 이 파이 생태계를 개발하는 이 구석구석에 이 철학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이오니어 분들은 이 프로젝트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토픽을 전환해서 제가 댓글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파이 카페에서는 거래가가 점점 떨어져서 4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참 씁쓸한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대한 또 답글이 달렸는데요. 어떤 한 분께서는 그런 논리라면 생태계 매장에서
평균 4만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럼 파이가 현재 4만원인가요? 라는 답글을 남겨주셨고 메인넷 나올 때까지는 파이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도 이분의 답글이 거의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시간에 답글을 남겨주셔서 제 글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일회성 거래나 특정 가격대 홍보글로 현재 파이 가치를 미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약 15%가 1파이가 하나로 약 4억의 기준이 되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파이가 현재 4억의 가치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써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아침에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이 전송 기록 페이먼트만 분류를 해서 총 22,594건을 제가 조사를 해보았고요. 이 실제 전송 간의 기록의 약 20% 이상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GCV라고 하는 0.00000 파이코인 정도가 지갑과 지갑 간의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래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파이로 교환을 할 때 파이의 가치를 1파이를 31만 4,159달러의 기준에서 거래를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GCV 베이스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치를 보자면요. 전체 거래의 20%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파이코인이 가치가 이 하나로 4억에 쏠리기는 매우 힘이 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4,580건의 거래를 모두 합해봤자 총 0.25파이 밖에 거래량이 되지 않고요. 이것은 테이블에서 보여지듯이 다른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단 0.5파이만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 4,580건의 유저들의 거래 비용이 모두 말라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GCV 유저들 중 실제 이 가치로 믿어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소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회성 거래로 하나의 보여주기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보기엔 어떤 자전거래로 의심이 되는 거래들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그들의 실제 의도를 유추해 볼 수는 있겠고 그래도 이 파이 생태계에 이 정도로 파이를 아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는 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1파이는 4억으로 간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좀 곤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이나 X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DM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1파이 가격이 꽤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저들이 먹튀 사기꾼일 가능성이 95%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튀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현금 거래는 폐쇄형 메인넷에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 유저이다. 즉 어떤 분석을 해도 좋게 저런 거래를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10달러 이상으로 올랐죠. 19달러 이상의 파이를 매수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저에게 많이 옵니다. 그럼 1파이 시장 가격은 저 유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0달러 이상 19달러가 현재 시장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현금으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붙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달러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매수를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더 달콤한 수치를 올려놓은 후 더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먹튀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댓글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1파이의 가치가 10달러 이상 19달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커뮤니티에 400원으로 기준 잡아서 거래를 포스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400원에 진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어찌 보면 축하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파이 프로젝트를 신뢰하지 못하고 마이그레이션을 받자마자 모든 이 파이코인을 처분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안타깝게 KYC도 진행하지 않고 파이 계정을 삭제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1파이가 400원이 아니고요. 10원의 가치도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 분들은 오픈 메인넷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유저가 오픈 메인넷 전까지 한동안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그 물량을 저렴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유저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보셨다면 한번 관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가 400원의 기준을 해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오퍼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서로 파이코인을 처분하기 위해서 그 거래에 달려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에 거주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은 파이 가치를 그렇게 낮게 책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소수의 거래로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배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요. 이제 그런 거래 같은 경우는 이 GCV에도 있었고 19달러 얘기도 있었지만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흔들어 놓기 위한 하나의 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거래가 지인들, 가족들과 이루어지는 자전 거래에 의한 글인지 실제 제대로 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팅 글로 우리가 파이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오라클 문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제가 2년 내내 말씀드렸지만 지금 폐쇄형 메인넷에서 어떤 시장가가 얼마이다, 내 지인이 이 가치에 파이코인을 거래했기 때문에 파이의 가치는 이것이다, 이런 말들에 너무 혹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중심을 가지시고 생태계 활동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폐쇄형 메인넷은 400원부터 4억까지 모든 가치가 혼합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이 되면 어차피 파이코인은 거래소에 상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얼마인지 외치고 누군가를 설득할 부분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상장이 되는 순간 실시간으로 우리 모든 합의가 이 호가창에 반영이 되어서 시장가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